여행 9일차 2023년 10월 18일 수 베푸의 온천장 호텔을 나서 타데와라 습지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했다. 고원지대에 넓은 습지가 있는 지형은 어떤 경치인지 보고 싶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는지 우리 차는 베푸의 남쪽 산악으로 올라가는 작은 길로 들어선다. 어제 시코쿠의 산악 지형에서 운전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연달아 또 그런 운전을 하는 것이 싫었다. 타데와라 습지를 포기하고 차를 되돌려 바다에 가까운 평지 경로를 택해 가고시마 쪽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까지는 하루에 가기에는 벅찬 거리이므로 오늘은 미야자키현에서 최대한 남쪽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일본이 이렇게 큰 나라라는 생각을 평소 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운전하며 일본 여행을 하다 보니 실감하게 된다. 홋카이도 면적이 남한 면적에 육박하고 일본 전체는 남한의 4배나 되는 큰 나라다. 그런데다 인구도 남한 인구의 3배 가까이 된다. 일본을 우리나라와 대충 비슷하겠거니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오류가 어쩌다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해안 쪽 길은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운전하기 편하다. 시모아소 해변의 북항마을에 들러 생선회가 있는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계속 남으로 달리다가 내 지도에 점찍혀 있는 아타고야마 공원을 잠시 들렀다 가기로 했다. 공원을 올라가는 길은 남쪽과 북쪽에 두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터가 하필 좁고 위험해 보이는 북쪽 길로 안내해서 고생했다. 현지 사람은 차로 절대 가지 않을 도로지만 내비게이션은 현 위치에서 가까운 길이면 그 길로 안내한다. 남쪽 해변공원 정상에는 미야자키현의 노베오카시를 360도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 근처에 연인을 맺어주는 종이 있고 그 옆에는 연인들이 헤어지지 말자는 다짐으로 사랑의 자물쇠를 매달아 놓았다. 전망대 계단 아래 스피커에서는 이곳에서 난 싱어송라이터 코사카 쿄코 소판공자가 작곡한 곡 고카세의 흐름에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로 물과 초록의 거리 노베오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2절 중 1절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다. 1절 초록도 깊은 다카치오 계곡에 강을 따라 달리는 열차 니시우스키의 바람은 멈춰 바위 그림자 물에 은어가 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람들은 이 강에 기도하네. 아득한 바다로 흘러갈 거야. 고카세강 흐름에 소망을 띄우고. 이 노래는 50년쯤 전에 작곡된 곡으로 유튜브 https://w 찾을 수 있다. 그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적혀 있었다. 아침에 오면 시작 전노는 시간에 이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 흐르고 있었으므로 그다지 흥미는 없었지만 6학년이 되어 자원봉사를 할 때는 이 노래에 의지했습니다. 역시 이 곡은 미야자키만의 곡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오래전 마야자키 소재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작 전에 이 노래를 단골로 틀어주었던 듯하다. 이 고장 사람들에게는 도시에 나가 살면서도 고향의 강과 바다를 늘 잊지 못하게는 추억의 노래인가 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이 노래에 나오는 계곡과 시냇물을 한번 가보고 싶다. 가사에 나오는 장소에 가보면 그 싱어송라이터가 왜 그런 가사를 지었는지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 11차 2023년 10월 19일 목 오늘 가려는 가고시마는 이번 여행 중 가장 먼 곳 일본의 서쪽 끝 규슈섬의 최남단이다. 몇 년 전에 나의 존경하는 대선배님 김용선 원장님이 가고시마가 극의 배경인 일본 드라마 아치히메를 구해주셨었다. 이 드라마 주인공 아치히메가 낳고 자란 동네가 가고시마다. 이 드라마에는 하급 무사 출신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쇼스케 그리고 아치히메와 같은 신분의 소형주 가문인 키모치 나오고로 등이 조연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활약한다. 이런 격변의 시기를 살아온 한 여인이 사츠마번의 한 분가 집안의 딸 오가츠로 시작해서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과 결혼하여 아치히메 나중에는 덴쇼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파란만장한 한 여인의 인생과 병렬로 개화기 세상을 변혁시킨 주역들의 역사가 60회의 대하 드라마로 전개된다. 이 드라마가 일본 근현대사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어서 나는 동기 친구들 여러 명에게 이것을 복사해서 배포했었다. 이런 사전 지식을 공유한 후 3년 전에 동기회에서 옛 사츠마번의 지금 지명인 가고시마로 단체 여행을 가기로 항공편 예약까지 다 마쳤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 포기했던 곳이 바로 가고시마여서 오늘의 여행지는 감회가 크다. 가고시마 가는 길에 미야자키현의 산메세니치난 공원을 들렀다. 이 공원 언덕에 칠레 이스타섬의 모아이상 복제품이 7개 늘어서 있는 곳이 있는데 사진 찍을 때 멋진 배경을 제공한다. 공원을 나서서 가고시마 쪽으로 가는 길은 바닷가 국도였다. 어제도 느낀 것이지만 나는 일본 땅 면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오늘 운전해 보니 현해 경계에서 가고시마시까지 가는 길도 좋기 2시간은 걸리는 듯하다. 차창에 문득 머리에 흰 구름을 이고 있는 산이 나타났다. 이 사쿠라지마를 아치히메 드라마에서 많이 봐서인지 무척 친근하게 느껴진다. 가고시마 시내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센가넨 정원과 박물관을 먼저 들렀다. 사츠마 성주가 아끼던 정원이었다고 한다. 그 정원의 안내인에게 아치히메에 관해 물었더니 아치히메도 이곳에 온 적이 있다고 한다. 아는 수준이 아치히메다 보니 질문 수준도 그저 그렇다. 이어서 찾아간 가고시마 성은 성터만 남아있고 성이 있던 자리에 역사, 미술센터가 들어서 있다. 성터에 한 여인의 동상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보통 역사적인 인물로 여자를 동상으로 세울 정도면 누군가 신사임당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동상의 주인공 여인이 바로 내가 열심히 본 드라마의 주인공 아치히메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근세 역사를 보면 일본인들에게 덴쇼인, 천장원, 즉 아치히메, 도키는 존경할 만한 여인이다. 아치히메의 동상이 가고시마 성터에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길가에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이 서 있었다. 당연히 성에 살던 신분인 아츠히메는 성터에, 하급 무사였던 사이고는 성 밖에 세워놓았다. 사이고 동상을 해설하는 안내판에 그의 별칭인지 경천애인이라고 써놓았다. 시대의 변화에 내몰린 수많은 마지막 사무라이가 그에게 몰려들었을 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신정부의 군대에 밀려 자결했다. 그 반란이 세인한 전쟁이다. 라스트 사무라이는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이 사람은 시대 변화에 밀려나고 있는 무사계급의 존재 가치를 위해 정알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역사는 꼭 보편 가치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 사이고 다카모리 상을 보고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쿠라지마 섬의 화산에서 엄청난 수증기 구름을 뿜어낸 것이었다. 대단한 광경인데 이곳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일인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숙소가 가고시마 시내에 있어서 체크인을 한 후 가고시마 방문 기념으로 다소 비싼 가이세키 정식으로 회식하러 나갔다. 가고시마는 이번 여행의 핵심 목적지이고 제일 먼 곳이기도 하다. 3년 전에 여행을 위해 이것저것 공부한 때문인지 약간은 고향에라도 온 듯이 친근하다. 그런 가고시마를 달랑 하루만 보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복귀하는 일정을 위해 달려야 한다. 요약. 일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 요시다 쇼이는 조슈, 지금의 시모노세키가 있는 야마구치현의 하급 무사다. 1854년 페리의 2차 내항 때 해외 사정을 살핀다며 밀양을 기도했다가 붙잡혀서 연금 상태에 처해졌다. 연금 중 쇼카손주쿠라는 학당을 세워 후학을 키웠는데 그들 중에 일본 근대화의 인재들이 줄줄이 나온다. 이토 히로부미도 그 학당 출신이다. 1858년 천황의 치거 없이 미국과 통상조약에 조인한 막부를 비판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막부제가 아니라 신분에 상관없이 통일된 근대 정치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의 표현이었다. 그 후 쇼카손주쿠는 존왕양이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함을 갈고 닦는 총본산이 되었다. 그 후 존왕양이는 곧 막부타도의 흐름으로 전환된다. 사츠마번, 지금의 가고시마현의 지사로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를 들 수 있다. 사이고는 1854년부터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측근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오쿠보 도시미치도 하급 무사 출신이고 사이고와 중마고우로서 막부타도를 같이 이루어낸 동지였다. 이 둘과 함께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를 흔히 유신 삼걸로 부른다. 막부타도라는 유신 초기의 전국은 세 사람에 의해 움직여졌다. 페리의 내항을 조정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천황의 권위가 부활했는데 조정의 주역으로는 이와쿠라 도모미를 들 수 있다.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서양을 물리쳐야 한다는 기치를 걸고
그동안 상징적 존재였던 천황이 권력의 중심에 복귀한다는 존왕향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에서 서양 연합함대에 빗발치는 포격 속에서 조슈번은 근대 무기의 위력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양희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츠마와 조슈의 두 응번은 이제는 공무합체, 조정, 공과 막부, 무가 결합하여 막번 체제를 재편 강화하고자 했던 정책로 존왕의 명분을 바꾸어 탔다. 그러나 시대의 수레바퀴는 점차 막부타도로 옮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슈와 사츠마의 동맹으로 막부와 공동 대응한다는 사초동맹이 사카모토 료마의 활약에 힘입어 1866년 3월 교토에서 성사되었다. 이 동맹으로 막부가 조슈번을 정벌하려던 계획은 사츠마의 은밀한 방해로 실패하고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그러나 250년 이어온 막부는 아직 여론의 중심에 있었다. 대정봉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사카모토 료마가 배 안에서의 8가지 방책이라며 내놓은 것을 야마우치 요도를 통해 막부에 전달된 것으로 그 요체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막부의 주도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 결과 신정권에서 막부나 쇼군의 전국 장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정봉환의 상소가 제출되던 때 사츠마와 조슈번은 막부를 타도하라는 칙명을 받았고 이 칙명에 따른다며 수천의 병력을 교토에 집결했다. 대정봉환 1867년 11월 9일 이라는 상소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스스로 막부의 깃발을 내리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상소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야마우치 요도는 막부가 의회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론 끝에 요시노부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영지의 반 400만 석에서 200만 석으로 을 반납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굴욕적인 결정에 대해 요시노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머뭇거리는 사이에 사태의 역전 가능성을 염려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신정부군으로서 무력에 의해 막부를 타도하기 위해 에도에 진격했다. 막부군은 패주를 거듭하다가 1869년 6월 무기를 내려놓았다. 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이후 메이지 유신에 의한 근대 정치가 시작됨과 동시에 천황을 현인신, 즉 민중에게 익숙한 생불로 형상화하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중앙 집권화와 함께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한편 군국주의 일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 긴박한 역사 속에서 NHK 드라마 속 아치히메는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정실부인이 되었고 13대 쇼군이 죽은 후 14대 쇼군 이에모치에게 정치적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고향의 하급 무사사이고 다카모리나 오쿠보 도시미치에게는 하늘같이 높은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사이고 다카모리가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에도로 쳐들어갔을 때 아츠히메가 사이고를 불러 에도를 불태우지 말라고 충고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전개된다. 요컨대 아츠히메는 여성으로서 역사서 보는 것을 즐겼으며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품위와 총명함을 갖추고 있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문득 조선의 민비왕후도 총명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조금이라도 국제정치의 안목까지 갖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조선에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너무나 극소수만이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다. 언제나 크리티컬 매스가 중요하다.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일본처럼 근대화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한 조선의 선각자들은 무척 안타까웠을 것이다.